제가 선생님들께 수업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죠. 단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들을 보시면서 선생님의 기존 수업과 접목해서 선생님만의 고유한 특색 있는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 즉, 선생님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선생님 특성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수업이 바로 가장 좋은 적합한 정답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성향과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학교의 환경, 학교급, 학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모두를 반영한 수업이 바로 정답이 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차근차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서부터 선생님이 큰 힘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바꿀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교실에 적용해 보시면서 선생님의 머리가 아닌 손과 발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임스 보트키는 15대 4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15대 4.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나중에 4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바로 15분의 4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15분만 전체적으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미리 하루의 일을 생각해서 계획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의 업무를 조직화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수업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내일 하루의 수업이 훨씬 더 알차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일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수업 선물을 줄지 고민해보고 거창하고 대단한 준비를 하기보다 약간의 수업 방법의 변화로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시길 소망합니다. 책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도서에 보면 수업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학생들에게 시선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발문에 잘 답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교사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아이의 동문서답을 외면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용기가 없어 우물쭈물 작은 소리로 답하는 아이에게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용감하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나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궁금해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도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속도에 진도를 빨리 빼야 하고 빨리 뭔가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에서 좀 천천히 가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다독이면서 가는 교실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다려주면요, 아이들도 기다려줍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수업 목표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오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수업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학습의 출발이죠. 바로 그것이 배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데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수업 목표를 누락하고 바로 학습 활동에 교과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칠판에다가 판서로 오늘의 학습 목표를 꼭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소개되는지에 대한 소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정확한 목표 지점을 잃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뛰는 주자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어떠한 연계가 있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고 교사가 인지시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학생들과 수업 목표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더 배워볼까? 뭐가 더 궁금하니? 최근에 이슈화된 문제에 연결시켜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볼까? 이와 같은 발문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셋째입니다. 학생의 특성이 아니라 행동을 칭찬하는 겁니다. 교실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에 대해서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칭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참 칭찬이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게 칭찬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책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칭찬을 효과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칭찬이라고 한다면 뭔가 대단한 미사여구를 섞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학생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종이 쳤는데 바른 자세로 앉아 있구나. 수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책을 펴고 앉아 있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어. 몇몇 학생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 선생님과 눈을 맞춰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로 묘사해주고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꾸중을 함에 있어서도 학생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꾸중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따라서 잘못한 것은 명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또 칭찬하되 명확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해주자는 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에릭 프롬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인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